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72세 이영자 씨가 딸에게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혼자 관리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씨는 딸을 믿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달 후 병원비를 내러 은행에 갔습니다. 손님,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라고요? 제 통장에 큰돈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은아, 통장에.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오빠랑 나눠 가졌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미리 받은 거예요. 엄마는 연금 있으시잖아요. 이영자 씨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자식이 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있기가 무서워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십니까? 최근 몇 년간 노인 학대 중 상당수가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자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 18년을 죄인으로 살았던 정약용. 그는 평생 한 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가진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오늘 정약용이 목숨처럼 지킨 이 침묵의 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805년 겨울 강진. 정약용의 손이 떨립니다. 유배 온 지 4년, 아들들 얼굴을 본 지도 4년입니다. 편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쓸까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 돈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할까? 정약용은 붓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들의 핵심은 한결같았습니다. 스스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에게 기대지 마라. 너희 힘으로 서라. 실제로 정약용에게는 돈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배 떠나기 전 모아둔 재산, 유배 중에도 책을 팔아 생기는 수입.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약용의 행동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들들이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기를 바랐다는 것을. 편지를 받은 아들 하경과 하규. 두 형제는 절망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하경은 밤을 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하규는 농사를 지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아들들은 이미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00년 후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박명숙 씨 69세. 박 씨의 손은 거칠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다녔습니다. 통장이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3년 전 가을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겠구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비싸요.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엄마, 얼마나 있으세요? 박 씨는 숨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2억 5천 정도 돼.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요? 그럼 전세 걱정 없겠네요. 박 씨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이게 엄마의 행복이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거절하려고요. 왜? 승진하면 야근이 많아진대요. 애 태어나면 육아도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대로 살래요. 박 씨는 이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저 육아하려고 퇴사했어요. 그래도 복직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돈 있으시고 저희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제가 굳이 고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돈을 벌써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전세 계약해야 해요. 그 돈 이번 주에 주실 수 있죠? 뭐?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긴 하지만 언제 다 준다고. 그럼 얼마 주실 건데요? 저 벌써 계약금 넣었어요. 엄마 돈 믿고. 박 씨는 결국 2억을 줬습니다. 작은 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엄마, 형한테만 2억 줬어요? 그럼 저는요? 너는 아직 결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박 씨의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혼자 앉아서 웁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없다고 하셨지. 정약용의 아들들은 스스로 섰습니다. 박명숙 씨의 아들들은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 통장을 보여줬느냐, 감췄느냐. 강진과 흑산도 1801년. 정약용에게는 형이 둘 있었습니다. 큰형 정약현, 둘째 형 정약전.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세 형제 모두 화를 입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흑산도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육지보다 훨씬 힘든 곳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형이 걱정됐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책을 필사하거나 팔아 수입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형에게 도움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형에게 가끔 책을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만 썼다고 합니다. 형님, 책 몇 권 구해서 보냅니다. 책 사이에 조용히 도움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만약 정약용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형님, 저는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형님께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형 정약전은 고마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나보다 낫구나. 형인 내가 동생 신세를. 정약용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 자존심을, 형제간의 평등함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8년 후 1818년 두 형제는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정약전은 동생을 만나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최영수 씨 74세. 최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최 씨는 심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면 애들이 유산 문제로 싸우겠지. 미리 정리해 둬야겠다. 명절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말해둔다. 최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하고 예금 합쳐서 4억 정도 돼. 큰아들은 2억 5천, 작은아들은 1억 5천. 형이 장남이고 제사 모실 테니까.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형만 1억 더 받아요? 장남이니까. 아버지, 저도 똑같이 아버지 모셨는데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예요?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결정하신 건데. 형은 좋겠네. 1억 더 받으니까. 뭐? 그날 저녁 형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씨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후로 3개월, 형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끼리도 냉랭합니다. 이번 추석 작은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집에서 쉴래요. 전화를 끊은 최 씨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큰아들 가족만 와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텅 빈 방을 보며 최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걸? 최 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심장도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이미 남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형제가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수 씨는 형제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는 평생 우애로웠습니다. 최영수 씨의 아들들은 서로를 피합니다.
형제에게 숫자를 말하는 순간 사랑은 계산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 김정숙 씨 70세. 매주 수요일 아침 9시 김 씨는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45년 지기 친구들과 등산하는 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45년. 결혼식도 함께 갔고 자녀 돌잔치도 함께 했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였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등산 후 식사 자리. 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남편이 퇴직금 좀 받았어. 이제 좀 숨통 트였어.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잘됐다. 정수기는 복 많네. 부러워. 김 씨는 친구들이 기뻐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이상했습니다. 식사 후 계산할 때 정수가 오늘은 내가 내. 지난주에 내가. 그래도 너 퇴직금 받았잖아. 우리는 없는데?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 정수기가 낼게요. 그 다음 주도. 정수가 내가 내. 너 여유 있잖아. 한 달에 4번, 4번 다 김 씨가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나 좀 부탁이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전세금이 좀 부족하대. 너 퇴직금 받았으니까 좀 빌려줄 수 있어? 3천만 원만. 6개월 후에 꼭 갚을게. 김 씨는 난감했습니다. 글쎄, 우리도. 정수가 45년 친구잖아. 너 돈 있잖아. 제발. 친구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절하면 인색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통장 번호 보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그 돈. 아, 정수가. 미안해. 조금만 더.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나도 급한 데가 생겨서. 친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수가 너 퇴직금 받았잖아. 왜 이래? 그렇게 돈이 급해? 45년 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등산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수기는 돈 있어서 좋겠다. 우리는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데. 1년 후 김 씨는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침 김 씨는 운동화 끈을 묶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등산 갈 곳이 없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45년. 그 한마디 때문에 정약용에게도 평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젊은 시절 이가환, 박재가, 이승훈 등과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높은 벼슬에 있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는 검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배를 가기 전까지 그 우정은 변함없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면 우정에 금이 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우정도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강진 유배지 어느 봄날 한마을 사람이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죄인의 몸이라 여유가 없으오. 마을 사람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오. 정약용은 그에게 책을 필사하는 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게 하고 정당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약용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그냥 돈을 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정약용을 피했을 것입니다. 미안함과 부담감 때문에 만날 때마다 빚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행동은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벌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돈을 주는 대신 일을 주었습니다. 크게 베푸는 대신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정약용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돈을 빌려줬다면, 만약 크게 베풀었다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을 것이고 정약용은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려주는 순간 관계는 빚과 빚쟁이로 변합니다. 일을 주는 순간 관계는 은인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서울 이태원 김순덕 씨 78세. 매일 새벽 5시 김 씨는 일어나 분식집 문을 엽니다. 떡볶이 재료를 준비하고 튀김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손님들은 김 씨를 알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 참 부지런하시다. 나이 드셨는데도 매일 나오시네? 한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좀 쉬셔야죠. 김 씨가 웃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김순덕 씨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분식집이 들어간 이 건물뿐 아니라 옆 건물, 뒷골목 상가 건물까지 월세 수입만 매달 수천만 원입니다. 딸이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분식집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사람들이 알면 달라진단다. 뭐가요? 김 씨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건물주라는 걸 알면 나를 다르게 볼 거야. 어떤 사람은 돈 빌려달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질투할 거고,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둘 거야. 나는 그냥 분식집 할머니로 살고 싶어. 그게 편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김 씨를 평범한 할머니로 대합니다. 명절에 떡을 나눠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웃끼리. 김 씨는 행복합니다. 아무도 그의 통장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관계, 편안한 관계. 이것이 김 씨가 선택한 평화입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검소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7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500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이 얼마나 가졌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사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입니다. 1836년 봄, 정약용의 집. 75세의 정약용.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봅니다.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아니라. 괜찮다. 정약용은 책상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평생 쓴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 18년 유배 생활, 그리고 그 후의 세월. 정약용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옷을 입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얼마 후 정약용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생각보다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확연히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두셨어. 하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속이셨어. 없다고 하시면서. 아니야. 확연히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우리가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도록. 형제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책들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무게였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낡았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금도 읽힙니다. 경세유표는 지금도 연구됩니다. 정약용은 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나도 그랬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얼마 모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글쎄, 연금으로 살아간다. 너는 내 힘으로 살아라. 형제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지. 친구가 너 요즘 잘 되나 봐? 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냥 그럭저럭. 요즘 물가가 비싸.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냉정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알았습니다. 돈을 보여주는 순간 평화는 깨진다는 것을,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평생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들들을 지켰고, 형제를 지켰고, 친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 사람 돈 많았어라는 기억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훌륭했어라는 기억입니까?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자식이 쓰거나 병원비로 나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남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이 남습니다. 당신이 지켰던 침묵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정약용처럼 사십시오. 보여주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사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인격으로 기억되는 부자. 그것이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약용 선생의 더 깊은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